내 이름은 박복자, 올해 72이다. 내 나이쯤 되면 을의 손주들 재롱이나 보면서 정든 내 집에서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나 맡으며 편안한 노후를 보내야 마땅했다. 하지만 내 아들 박민준과 며느리 김지연은 저들 딴에는 효도랍시고 나를 서울에서 제일 좋다는 은빛 요양원이라는 곳에 보내버렸다. 그날따라 서울 하늘은 잿빛이었고 내 마음도 꼭 그랬다. 민준이는 새로 뽑은 반질반질한 현대차를 몰며 길 위에서 내내 종알거렸다. 어머니, 그 낡은 집에 혼자 계시는 게 저희는 영 불안해서요. 혹시 넘어지거나 다치시기라도 하면 곁에서 소리쳐 부를 사람 하나 없잖아요. 이 녀석은 백미러로 나를 힐끔거리며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한 눈빛을 보냈다. 조수석에 앉은 지연이도 거들었다. 며느리는 몸을 돌려 내 주름진 손을 잡았다. 그 손에는 내가 이름도 모를 다이아 반지가 끼워져 어두운 차 안에서 유독 눈부시게 빛났다. 맞아요, 어머님. 은빛 요양원, 저희가 얼마나 애써서 겨우 자리 잡은 곳인데요. 24시간 전문 요양보호사분들이 돌봐주시고 식사도 다 영양사가 짜준 식단으로 나와요. 어머님이랑 연배도 비슷한 어르신들도 많아서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나는 부드러운 가죽 시트에 몸을 기댄 채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내 평생의 기억이 고스란히 담긴 내 집이 어쩌다 저들 입에서 안전하지 않은 낡은 집이 되어버렸을까? 내가 그 집에서 민준이를 낳았고 옹알이하던 핏덩이가 지금처럼 양복을 빼입은 남자로 자라는 걸 지켜봤다. 그 집의 바닥 타일 하나, 벽 틈새 하나하나에 먼저 간 남편과의 추억이 숨어 있는데 하지만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영감이 가고 난 뒤 민준이는 내 유일한 의지였다. 아들을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동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싫어서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자식들이 다 나 좋으라고 하는 일일 거야. 내가 늙어서 시대를 못 따라가는 거겠지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차는 금빛 요양원의 으리으리한 정문 앞에 멈춰섰다. 요양원이라기보다는 고급 호텔에 가까워 보였다.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 크리스탈 샹들리에, 그리고 빳빳한 유니폼을 입고 미소를 띤 직원들까지. 민준이와 지연이는 내 입소 수속을 밟느라 분주했고 그들의 얼굴에는 마치 대단한 효도를 해낸 것 같은 뿌듯함이 가득했다. 떠나기 전 민준이는 예쁜 쇼핑백에서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내 내 손에 쥐어주었다. 어머니, 이거 가지고 계세요. 앞으로 매일 영상 통화해요. 저도 어머니 얼굴 보고 어머니도 언제든 저희 볼 수 있으니까요. 그 목소리가 어찌나 자연스러운지 마치 비싼 휴대폰이 아니라 당연한 사랑을 건네는 것 같았다. 지연이는 자기 목에 두르고 있던 캐시미어 숄을 풀어 내 어깨에 살포시 둘러주었다. 그 숄은 가볍고 부드러웠고 고급 향수 냄새가 배어있어 내가 몇 년째 입고 있던 낡은 면 외투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어머님, 서울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니까 꼭 몸조심하셔야 해요. 감기 걸리시면 안 돼요. 며느리는 세심하게 숄 끝을 정리해주며 눈시울을 붉혔다. 정말로 나와 헤어지기 싫은 사람처럼. 나는 둘이서 죽이 척척 맞아 연기하는 이 감동적인 효자 아들의 어미 배웅 연극을 지켜봤다. 주위 직원들과 다른 방문객들이 감탄하는 눈빛을 보냈다.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한 줌의 의심마저도 이 다정한 풍경에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어쩌면 정말 내가 너무 꼬아서 생각하는 걸지도 모른다. 그들이 가고 원장이 직접 나를 방으로 안내했다. 2인실이었는데 창문도 크고 깨끗해서 보기에는 참 괜찮았다. 창밖으로는 잘 가꿔진 작은 정원이 보였고 노인 몇몇이 벤치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었다. 원장은 창가 쪽 침대를 가리키며 말했다. 박복자 어르신, 이제부터 여기가 어르신의 새집입니다.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벨 눌러서 요양보호사 부르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낯선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다. 마치 뿌리째 뽑혀 화려하지만 차가운 화분에 옮겨 심어진 늙은 나무가 된 기분이었다. 들어온 첫날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 점심시간이 되자 요양보호사가 식사 카트를 밀고 들어왔다. 이른바 고급 영양식이라는 건 멀건 배춧국에 두부 몇 조각, 색이 거무죽죽한 무장아찌 몇 개,
그리고 미지근하게 식은 밥 한 공기가 전부였다. 국을 한 숟갈 떠먹어보니 간이 거의 안 된 맹맛이었다. 내가 끓인 된장찌개에 비하면 이건 그냥 냄비 씻은 물 수준이었다. 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젊은 요양보호사에게 물었다. 아가씨, 김치라도 한 조각 줄 수 있나? 김치 없이는 도저히 밥을 못 넘기겠는데. 요양보호사는 고개도 들지 않고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규칙이라서요. 모든 어르신 식사는 저염저유식입니다. 건강을 위해서요. 그 말을 툭 던지고는 카트를 밀어 옆 침대로 가버렸다. 옆 침대에는 나보다 나이가 몇 살 더 많아 보이는 할머니가 있었다. 그분은 이미 익숙한 듯 조용히 숟가락으로 국그릇을 휘휘 젓다가 한 숟갈씩 입으로 가져갔다. 그 생기 없는 옆모습을 보자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다.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든 건 민준이가 주고 간 스마트폰이었다. 어떻게 쓰는지 좀 보려고 하자 중년의 요양보호사 한 명이 웃으며 들어왔다. 어르신, 휴대폰 참 좋네요. 저희 요양원 규칙상 귀중품 분실 방지를 위해서 그리고 어르신 휴식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휴대폰은 저희가 일괄 보관해야 해요. 매일 저녁 7시부터 7시 10분까지 저희가 가져다 드릴 테니 그때 가족분들이랑 통화하시면 돼요. 일괄 보관이라고. 나는 어이가 없었다. 내 아들은 언제든지 영상 통화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아이고, 아드님 효심이 지극하시네요. 요양보호사는 미소를 거두지 않았지만 그 눈에는 온기 한 점 없었다. 어르신, 다 어르신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혹시 휴대폰 잃어버리면 얼마나 번거로워요? 아드님이 아시면 또 덩달아 걱정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녀는 내 손에서 막무가내로 휴대폰을 가져가더니 내 이름이 적힌 비닐팩에 넣고는 복도 끝 사물함에 넣어 잠가버렸다. 그 순간 나는 요양원에 들어온 게 아니라 멋지게 인테리어된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 후로 며칠간 내 짐작은 확신이 되어갔다. 민준이와 지연이가 면회 오는 날이면 요양원은 완전히 다른 곳으로 변했다. 그날은 식사가 갑자기 풍성해졌고 심지어 색깔 고운 김치 한 접시가 나오기도 했다. 요양보호사들도 유난히 친절해져서 입만 열면 어르신, 어르신 하며 안부를 물었다. 그들은 미리 내 머리를 단정하게 빗겨주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힌 뒤 그 스마트폰을 내 손에 쥐어주고는 창가 햇살이 가장 잘 드는 곳에 나를 앉혔다. 아들의 영상통화를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였다. 민준이와 지연이는 올 때마다 값비싼 영양제와 과일을 사들고 와서는 요양보호사들과 원장이 보는 앞에서 내게 지극한 관심을 보였다. 그들은 내 손을 잡고 밥은 잘 먹는지, 잠은 잘 자는지, 새로운 친구는 사귀었는지 물었다. 나는 그들 뒤에 서서 흐뭇하게 바라보는 요양보호사들의 시선을 느끼며 입이 솜으로 틀어막힌 듯 답답했다.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밥이저식, 돼지밥, 갖고 요양보호사들은 쌀쌀 맞다고 말해봤자 그들은 이 늙은이가 괜히 투정 부리고 복에 겨운 소리를 한다고 생각할 게 뻔했다. 그래서 나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다 좋아. 아주 좋아. 그들이 떠나고 나면 그 비싼 캐시미어 숄과 고급 영양제들은 요양보호사들이 잘 보관해주겠다며 가져갔고 내 생활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다. 맛없는 음식, 차가운 얼굴들, 그리고 하루 단 10분, 감시당하는 통화 시간. 그 10분 동안 요양보호사는 내 옆에 서서 조작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내가 하는 말을 한마디 한마디 다 엿들었다. 나는 그저 별일 없다는 말만 골라서 하며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점점 나는 저항할 기력조차 잃어갔다. 모든 노인의 말년이 다 이런 걸까 하는 의심이 들었다. 고독과 절망 속에서 서서히 삶의 끝을 기다리는 것. 숨막히는 잿빛 공간 속에서 나의 유일한 낙은 매일 오후 요양원의 몇몇 늙은이들과 함께 정원 돌 테이블에 모여 화투를 치는 것이었다. 판도는 몇백 원짜리로 크지 않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다. 우리는 거리낌 없이 농담을 던지고 패 몇 장 때문에 얼굴을 붉히며 싸우기도 하고 좋은 패를 잡으면 큰 소리로 웃을 수 있었다.
그 화투판에서 나는 옆 침대의 최영감을 알게 되었다. 66쯤 되어 보이는 그는 머리가 희끗희끗했고 늘 빛바랜 낡은 잠바를 입고 있었다. 그는 다른 노인들처럼 시끄럽게 떠들지 않고 늘 말없이 한쪽에 앉아 있다가 금세 앞에 놓인 돈을 다 잃곤 했다. 하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고 그저 옆에서 조용히 우리가 치는 것을 지켜봤다. 그의 두 눈은 다른 노인들처럼 흐리멍텅하지 않고 오히려 매처럼 날카로워서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 했다. 나중에 듣자 하니 그는 예전에 형사였다고 했다. 나는 가끔 돈을 따면 그에게 본전이라며 조금 나눠주곤 했다. 그는 사양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인 뒤 그 날카로운 눈으로 나를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조용히 패를 구경했다. 우리 사이에 많은 대화가 오간 것은 아니었지만 왠지 모르게 나는 그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느꼈다. 날들은 영원히 변치 않을 것 같은 멀건 배춧국처럼 밋밋하게 하루하루 흘러갔다. 내가 이곳에 온 지 얼마나 됐는지도 잊어버릴 지경이었다. 한 달, 아니면 2달. 나는 이미 무감각해져 있었다. 그날 오후 햇살이 드물게 좋았다. 우리 늙은이 몇몇은 또다시 정원돌 테이블에 모여 화투를 치고 있었다. 나는 희한하게 패가 잘 들어와 연달아 몇 판을 이겼고 내 앞에는 동전과 지폐가 작은 산처럼 쌓였다. 나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능숙하게 패를 정리하고 돈을 긁어모으며 이 짧은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려던 참이었다. 그때 내 옆에 말없이 앉아있던 최영감이 갑자기 내 귓가로 바싹 다가왔다. 그의 행동은 갑작스러웠지만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극도로 낮아서 나만 들을 수 있었다. 그의 숨결에서 담배 냄새와 긴장감이 섞여 귓속으로 파고들었다. 누님, 빨리 도망쳐요. 패를 쥐고 있던 내 손이 그대로 굳었다. 내가 잘못 들었나 싶었다. 그가 다시 한번 빠르게 속삭였다. 거의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였다. 어제 아드님이 복도에서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누님 진명의 이전 서류, 내일이면 처리 끝난다고 하더군요. 쿵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명예 이전. 처리가 끝나? 무슨 소리지? 나는 벌떡 고개를 들어 최영감의 칼날처럼 날카로운 두 눈과 마주쳤다. 그 눈빛에는 동정도 연민도 없었다. 오직 다급하고 의심할 여지 없는 경고만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내가 애써 무시했던 모든 디테일, 모든 이상했던 점들이 조각난 파편처럼 머릿속에서 빠르게 맞춰졌다. 멀건 경양식, 답뒤가 다른 요양보호사들, 빼앗긴 스마트폰, 감시당하던 10분의 통화시간, 그리고 민준이와 지연이의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던 효도까지. 모든 것이 내가 감히 상상하고 싶지 않았지만 너무나도 명확한 하나의 답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들은 내게 효도한 게 아니었다. 나를 가둔 것이었다. 그들은 걸리적거리는 늙은 어미를 내 집에서 모셔내어 군삐디라는 이름의 감옥에 던져넣고 그런 다음 내 집을 팔아치워 내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한 것이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가 발끝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치솟아 온몸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렸다. 분노, 배신감, 굴욕감이 벌겋게 달아오른 인두처럼 내 심장을 찢었다. 내 아들, 내가 애지중지 키운 내 아들이 고작 집 때문에, 돈 때문에 제 어미를 이렇게 등쳐먹으려고 했다니. 나는 벌떡 일어서며 테이블 위에 내가 딴 돈을 전부 바닥으로 쓸어버렸다. 동전과 지폐가 사방으로 흩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화투를 치던 늙은이들은 모두 기겁하며 무슨 영문인지 모른 채 나를 쳐다봤다. 나는 배를 움켜쥐고 허리를 숙이며 온 힘을 다해 비명을 질렀다. 아이고, 아이고, 배야. 아파 죽겠네. 화장실 가야겠어. 내 연기가 꽤나 실감났는지 모두들 나를 보고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들이 정신을 차리기 전에 나는 배를 부여잡고 비틀거리며 요양원 정문 쪽으로 내달렸다. 나는 감히 뒤돌아볼 수 없었다. 뒤돌아보면 그 유니폼 입은 교도관들에게 붙잡혀 다시 그 햇빛도 들지 않는 감옥으로 끌려갈 것만 같았다. 나는 내 평생 한 번도 내본 적 없는 속도로 고급과 품격을 상징하던 유리문을 박차고 나갔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낯설면서도 익숙한 바깥 세상을 향해 뛰었다.
나는 미친 듯이 달렸다. 심장이 목구멍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다. 요양원 안에서 들려오던 요양보호사들의 놀란 외침과 쫓아오는 발소리가 멀리 등 뒤로 사라졌다. 멈출 수 없었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다. 그저 본능적으로 죽을 힘을 다해 앞으로 달릴 뿐이었다. 서울의 오후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지만 허름한 옷차림으로 겁에 질려 뛰는 늙은이에게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폐가 타는 듯한 고통이 느껴지고 다리가 국수 가닥처럼 풀리고 나서야 나는 길모퉁이의 빨간 공중전화 부스를 붙잡고 숨을 헐떡였다. 손이 덜덜 떨렸다. 온 주머니를 다 뒤져서야 화투판에서 주머니에 쑤셔 넣었던 동전 몇 개를 찾아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동전을 투입구에 넣고 마음속에 새겨두었던 번호를 눌렀다. 유일한 조카 이서연의 번호였다. 언니가 남긴 유일한 자식으로 어릴 때부터 나를 잘 따랐다. 언니 부부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나는 서연이를 거의 반쯤은 딸처럼 키웠다. 서연이는 똑똑하게 자라 좋은 대학을 나와 지금은 로펌에서 사무보조로 일하는 똑 부러지고 능력 있는 아이였다. 또 신호음이 갈 때마다 마치 망치가 내 심장을 내리치는 것 같았다. 얘가 전화를 안 받으면 어떡하지? 얘가 내 말을 믿어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거의 절망하려던 순간 전화기 저편에서 맑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서연아. 나다. 이모. 내 목소리가 나오자마자 나 자신도 깜짝 놀랐다. 쉬고 갈라져서 울음기가 섞여 있었다. 이모. 웬 공중전화요? 휴대폰은요? 서연이는 단박에 내 목소리가 이상하다는 걸 알아챘다. 어디세요? 무슨 일 있어요? 서연아, 이모 좀 살려줘.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차가운 전화 부스 유리에 기댄 채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다. 나는 횡설수설하며 최영감의 이야기, 요양원의 기이한 일들, 내 의심과 두려움을 전부 쏟아냈다. 이모, 움직이지 마세요. 지금 계신 곳 정확한 위치 알려주세요. 제가 바로 갈게요. 어디 앉아 계세요. 절대 돌아다니시면 안 돼요. 서연이의 침착하고 단호한 목소리는 강력한 안정제처럼 혼란에 빠진 내 마음을 순식간에 진정시켰다. 나는 길모퉁이 편의점 이름을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는 겁먹은 새처럼 전화 부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20분도 채 되지 않아 하얀색 기아차 한 대가 내 앞에 급정거했다. 차 문이 열리고 서연이가 운전석에서 뛰쳐나왔다. 이모, 서연이는 나를 와락 껴안았다. 내 창백한 얼굴과 헝클어진 머리를 보더니 눈가가 금세 붉어졌다. 그녀는 두말 없이 자기 외투를 벗어 내 몸에 덮어주고는 나를 부축해 차에 태웠다. 집으로 안 가요. 차에 탄 후 서연이는 우리 집 쪽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핸들을 꺾었다. 지금 집으로 가는 건 위험해요. 민준 오빠네가 분명 거기로 찾아갈 거예요. 나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서연이는 나를 깨끗해 보이는 작은 모텔로 데려가 자신의 신분증으로 방을 하나 잡았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그녀는 나에게 먼저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라고 하고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다. 내가 샤워를 마치고 서연이가 어디선가 사온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오니 사람이 좀 사는 것 같았다. 서연이는 굳은 얼굴로 노트북 앞에 앉아 화면을 가리켰다. 이모, 보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억눌려 있었다. 이 은빛 요양원이라는 곳, 제가 찾아봤는데 무슨 고급 요양원은 개뿔. 업계에서 평판이 최악이에요. 노인 학대로 소송 걸린 것도 여러 건인데 전부 다 묻혔어요. 그냥 불효자식이랑 짜고 치는 고려장 전문 업체예요. 돈 받고 노인들 합법적으로 가둬주고 자식들은 뒤에서 귀찮은 일들을 처리하는 거죠. 화면에는 깊숙이 숨겨져 있던 커뮤니티 게시글 몇 개가 떠 있었다. 글쓴이들은 모두 그 요양원에서 탈출한 노인들의 가족이었고 그들이 묘사하는 상황은 내가 겪은 것과 토시 하나 다르지 않았다. 내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서연이는 다른 페이지를 열었다. 부동산 중개 사이트였다. 웹페이지 한가운데에 우리 집 사진이 걸려 있었다. 창문은 깨끗하고
집안은 아늑하고 예쁘게 찍혀 있었다. 그 아래 정보란에는 선명하게 이렇게 적혀 있었다. 황금 입지, 채광 최상, 집주인 해외 이주로 금매 연락처, 박민준. 내 눈앞을 캄캄하게 만든 것은 서연이가 작은 글씨 한 줄을 가리키며 한 말이었다. 이모, 여기 보세요. 정보 업데이트 시간이 어제 오후예요. 그리고 제가 방금 중개회사 다니는 친구한테 부탁해서 내부 정보를 확인했는데 내일 오전 10시에 박민준이 매수인이랑 최종 계약서 쓰기로 약속 잡았대요. 내일 오전 10시 최영감 말이 사실이었다. 만약 내가 도망치지 않았다면 내일 이맘때쯤 내 집, 영감과 내가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린 우리 집이 다른 사람의 것이 될 뻔했다. 나는 너무 화가 나서 온몸이 떨리고 피가 머리로 솟구쳐 눈앞이 캄캄해졌다. 수십 년간 아들에게 쌓아온 사랑과 신뢰가 이 순간 와르르 무너져 산산조각 났다. 나는 테이블을 붙잡고 숨을 몰아쉬었다. 그래도 수십 년 세월의 풍파를 헛겪은 것은 아니었다. 하늘을 찌를 듯한 분노가 지나가자 오히려 나는 빠르게 냉정을 되찾았다. 우는 것도 화내는 것도 소용없다. 내 것을 되찾아야만 한다. 서연아, 나는 조카를 바라보며 분노로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내 은행 계좌 좀 확인해줘. 나는 예전에 편하다는 이유로 내 연금 계좌와 자주 쓰는 예금 카드 하나를 아들 민준이와 공동 명의로 만들어 두었고 비밀번호도 알려주었다. 혹시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 돈을 찾아 쓰라고 말했었다. 그때는 늙은 내게 아들이 유일한 의지라고 생각하며 일사일호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지금 생각하니 참으로 우스운 일이었다. 서연이는 금방 인터넷 뱅킹으로 내 계좌에 접속했다. 거래 내역이 하나하나 화면에 나타나자 우리 둘은 동시에 숨을 들이켰다. 내가 요양원에 들어간 다음 날부터 민준이와 지연이는 매일 내 계좌에서 돈을 빼가고 있었다. 녀석들은 영리했다. 매번 금액이 크지 않았다. 몇만 원에서 10몇만 원 정도? 내가 어쩌다 명세서를 보더라도 액수가 작아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금액이었다. 그들은 그렇게 개미가 이사하듯 하루에 한 번씩 내가 눈치채기 전에 내 얼마 안 되는 노후 자금을 전부 빼돌리려 했던 것이다. 이 인간 쓰레기들, 서연이가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나는 그 긴 이체 기록을 보며 마음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바로 그때 내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일이 떠올랐다. 아주 오래전 내가 김치를 담가 팔아가기에 보탬이 되던 시절 몰래 만들어둔 정기예금 통장이었다. 그때는 여자가 손에 자기만의 비상금을 좀 쥐고 있어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동안 나는 꾸준히 그 통장에 돈을 모았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내 가장 큰 쌈짓돈이었다. 그 통장과 도장은 낡은 집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낡은 과자 상자 안에 숨겨두었다. 민준이와 지연이는 집문서와 자주 쓰는 통장을 찾느라 온 집안을 뒤졌겠지만 그 눈에 띄지 않는 쇠상자는 절대로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즉시 서연이에게 차를 몰아 집으로 가자고 했다. 우리는 도둑처럼 새벽녘에 그 익숙한 집으로 몰래 돌아갔다. 집안의 모든 것은 내가 떠날 때와 같았지만 공기 중에는 낯선 먼지 냄새가 희미하게 떠다녔다. 나는 곧장 침실로 들어가 옷장을 열고 가장 안쪽 구석에서 녹슨 쇠과자 상자를 찾아냈다. 상자를 열자 누런 종이에 잘 쌓인 통장과 도장이 조용히 놓여 있었다. 나는 그것을 손에 꽉 쥐었다. 이것이 내가 반격할 마지막 카드였다. 다음 날 아침, 아직 동이 트기 전에 서연이와 나는 은행 문 앞에서 기다렸다.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나는 창구로 달려가 집에 도둑이 들어 지갑, 신분증, 모든 통장을 다 도둑 맞았다고 거짓말을 했다. 나는 말을 하면서 눈물 몇 방울을 짜내며 절절하게 연기했다. 은행 직원은 늙은 내가 안절부절 못하는 것을 보고 즉시 모든 공동명의 계좌에 긴급 분실 신고와 지급 정지 처리를 도와주었다. 이 모든 것을 처리하고 나서야 나는 내 신분증 원본과 그 비밀 예금 통장을 꺼내 그 안에 돈을 전부 인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창구 직원이 통장 잔액을 알려주었을 때 서연이조차 깜짝 놀랐다. 그 돈은 서울의 웬만한 동네에 작은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었다. 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자리에서 직원에게 돈을 한 푼도 남김없이 서연이 명의로 새로 만든 계좌에 모두 이체해달라고 했다. 은행 업무 처리 확인서가 인쇄되어 내 손에 쥐어졌을 때 나는 마치 힘겨운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된 기분이었다. 나는 은행을 나서며 바깥의 밝은 하늘을 보았고 이른 아침의 서늘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나는 서연이를 돌아보며 웃었다. 그것은 최근 며칠 동안 내가 지은 첫 진짜 미소였다. 서연아, 가자. 이제 진짜 연극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다음 날 오전, 나는 일부러 내가 가장 아끼는 가장 색이 고운 한복을 꺼내 입었다. 몇 벌 안 되는 내 좋은 옷 중 하나로 보통은 명절이나 중요한 날에만 아껴 입던 옷이었다. 서연이가 내 곁을 지켰고 우리 뒤에는 평소 나와 가장 가깝게 지내던 이웃 아주머니 몇 분이 함께했다. 내 사정을 들은 아주머니들은 저마다 의분을 터뜨리며 기꺼이 증인이 되어주겠다고 나섰다. 우리 일행은 위풍당당하게 우리 집 앞으로 향했다. 시간은 딱 오전 10시 정각이었다. 서연이가 알아본 대로 우리 집 앞에는 낯선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고 내 아들 박민주는 얼굴에 가식적인 웃음을 가득 머금고 돈 많아 보이는 중년 부부와 함께 마당에 서 있었다. 그는 내가 직접 가꾼 화초들을 가리키며 청산유수로 설명하고 있었다. 보시다시피 이 집 방향이 동네에서 제일 좋습니다. 겨울엔 따뜻하고 여름엔 시원하죠. 저희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셔서 혼자 이렇게 큰 집에 계시는 게 저희도 마음이 안 놓여서요. 자식된 도리로 당연히 더 좋은 환경으로 모셔야죠. 그래서 서울에서 제일 좋은 요양원으로 보내드리고 편히 쉬게 해드렸습니다. 부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고 남편이 입을 열었다. 그럼 집주인 본인은 집 파는데 동의하셨고요. 명예 이전할 때 어르신이 직접 오셔야 할 텐데요. 아이고, 그건 걱정 마세요. 며느리 김지연이 재빨리 끼어들었다. 그녀도 오늘따라 한껏 꾸미고 나와 얼굴에 정성 들인 화장을 하고 있었다. 저희 시어머니는 저희한테 모든 걸 다 위임하셨어요. 연세가 많으셔서 정신이 가끔 오락가락 하시는데 이런 자잘한 일로 더 신경 쓰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서요. 서류는 저희가 다 준비해뒀으니 오늘 계약서 쓰시고 바로 명예 이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신이 오락가락한다고 나는 그들 뒤에 서서 차갑게 입을 열었다.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순간 마당 전체가 얼어붙었다. 민준이와 지연이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들은 마치 마법에 걸린 것처럼 뻣뻣하게 몸을 돌렸다. 민준이가 나인 것을 확인했을 때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눈에 띄게 사라졌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한참 만에야 몇 마디를 겨우 뱉어냈다. 엄마, 어떻게 나오셨어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지연이의 반응은 그보다 빨랐다. 그녀는 한달음에 달려와 즉시 눈물 몇 방울을 짜내며 내 팔을 부축하려는 신용을 했다. 그 연기력은 배우를 하지 않은 게 아까울 정도였다. 어머니, 몸도 안 좋으신데 어떻게 막 돌아다니세요? 어서 저희랑 요양원으로 돌아가요. 여긴 바람이 차서 감기 걸리세요. 돌아가. 나는 손을 들어 그녀가 뻗은 손을 뿌리쳐 버렸다. 내 힘은 세지 않았지만 그 바람에 그녀는 비틀거리며 두어 걸음 물러섰다. 나는 그녀는 쳐다보지도 않고 당황한 표정의 부부에게 몸을 돌려 깊이 허리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두 분 헛걸음하게 해드렸네요. 나는 허리를 펴고 또박또박 분명하게 말했다. 이 집 안 팝니다. 모두가 얼어붙었다. 민준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달려와 내 입을 막으려 했다. 엄마, 무슨 헛소리세요? 또 정신이 깜빡깜빡하세요? 나는 몸을 피하며 칼날 같은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그는 뒷말을 삼켰다. 나는 계속해서 부부를 향해 말했다. 저는 헛소리하는 게 아닙니다. 정신도 멀쩡하고요. 제 착한 아들, 착한 며느리가 저를 은빛이라는 악덕 요양원에 속여서 보내고
돼지 밥 같은 음식을 먹이며 가둬놓은 건 전부 제 등 뒤에서 몰래 이 집을 팔아 제 노후 자금을 빼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늙은이가 어디서 피 같은 소리를 해. 지연이는 마침내 연기를 집어치우고 나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내가 피 같은 소리를 하는지 아닌지는 증거가 말해주겠지. 나는 서연이에게 눈짓을 보냈다. 서연이는 즉시 앞으로 나서서 미리 준비해둔 서류 뭉치를 부부에게 건넸다. 아저씨,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박복자 여사님의 조카이자 법률 자문입니다. 이것은 금빛 요양원의 노인 학대, 내부 조사 기록과 관련 소송 서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이모님의 은행 계좌 거래 내역입니다. 이모님께서 자발적으로 교양원에 입소하신 날부터 아드님과 며느님이 매일 소액으로 여러 번에 걸쳐 불법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기록입니다. 서연이는 또 휴대폰을 들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어젯밤 내가 민준이와 통화하며 몰래 녹음한 것이었다. 내가 왜 집을 파냐고 따져 묻자 전화기 저편에서 처음에는 당황하던 녀석이 나중에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자기가 급하게 돈이 필요했다고 실토하는 내용이었다. 이 집은 어차피 자기 것이 될 텐데 지금 팔아서 나를 좋은 곳에서 편히 모시는 게 서로 좋은 일 아니냐고 말하는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부부의 얼굴은 점점 험악해졌다. 그들은 서류를 받아 빠르게 훑어보고 녹음까지 듣고 나자 경악은 분노로 바뀌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완전 사기잖아. 남자가 손에 든 서류를 민준이의 얼굴에 집어 던졌다. 자기 집도 아니면서 감히 팔려고 내놔? 그것도 엄마가 동의했다고 속여. 시간 아깝게. 그러게 말이야. 이렇게 파렴치한 인간들은 처음 보네. 돈 때문에 친엄마까지 등쳐먹어 여자도 지연이의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욕했다. 젊은 것들이 마음씨는 왜 그렇게 시커매. 갑시다. 이런 집은 공짜로 줘도 안 가져. 부부는 온갖 욕을 퍼부으며 떠났다. 떠나기 전에는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본 듯 민준이와 지연이를 혐오스럽게 쳐다봤다. 눈앞에서 큰돈이 날아가자 지연이는 마침내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졌다. 그녀는 충혈된 눈으로 미친 암컷 짐승처럼 내게 소리 질렀다. 이 망할 늙은이. 이제 만족해? 우리 인생 다 망쳐놨잖아. 이 집 어차피 우리 거야. 혼자서 뭘 그렇게 꿰차고 앉아있어? 그냥 빨리 죽어버리지 왜 안 죽어. 그 악독한 말은 독을 바른 바늘처럼 내 가슴에 깊이 박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큰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차갑고 철저한 실망감뿐이었다. 짝, 맑고 경쾌한 손바닥 소리가 울렸다. 내가 때린 것이 아니었다. 내 곁에 서 있던 이웃 아주머니였다. 평소에는 온화하기 그지없는 분이었는데 지금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화를 내고 있었다. 이 천하에 몹쓸 것. 어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박 언니가 평생 너희 남매를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 남편 어릴 때 아파서 없고 몇 동네를 뛰어 병원 갔던 거 몰라. 이제 너희가 잘났다고 걸리적거린다는 거냐? 너희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있기는 해. 맞아요. 우리가 다 봤어요. 친엄마를 그런 귀신 나올 곳에 보내놓고 집까지 팔아먹으려고 해? 정말 짐승만도 못하네. 민준아, 어릴 땐 참 착한 애였는데 장가가더니 어쩌다 저렇게 됐니? 주변 이웃들이 너도 나도 한마디씩 거들었다. 비난과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민준이와 지연이에게 쏟아졌다. 두 사람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얼굴이 파래졌다 하얘졌다 하며 이웃들의 침세례에 빠져 길 잃은 쥐새끼처럼 초라해졌다. 민준이는 마침내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부끄러워서인지 화가 나서인지 알 수 없었다. 지연이는 여전히 분하다는 듯 이웃들과 맞서 소리쳤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군중의 비난 속에 묻혀버렸다. 나는 이 혼란스러운 광경을 조용히 지켜봤다. 내 아들과 며느리의 효자 가면이 내 손에 의해 산산조각 나고 그 밑에 숨겨진 탐욕스럽고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는 것을. 내 마음속에는 복수의 쾌감 대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한 전례 없는 시원함과 홀가분함이 있었다. 나는 서연이에게서 미리 연락해둔 열쇠 수리공의 전화번호를 받아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열쇠집이죠? 네, 지금 바로 집인데요. 당장 좀 와주세요. 나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우리 집 대문 자물쇠를 바꿔버렸다. 새 자물쇠는 햇빛 아래 차갑게 빛났다. 그 과정 내내 민준이와 지연이는 문 밖에서 어색한 조각상처럼 서 있었다. 열쇠 수리공이 가자마자 나는 문을 닫으려 했다. 민준이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달려와 문틀을 붙잡았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가득했다.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저희 좀 들여보내주세요. 제대로 얘기 좀 해요. 지연이도 방금 전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울기 시작했다. 어머니, 저희도 한순간 돈에 눈이 멀어서 그랬어요.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앞으로 정말 잘 효도할게요. 나는 그들의 서투른 연기를 보며 마음속에 아무런 파동도 일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그리고 단호하게 문틀을 잡은 민준이의 손가락을 하나씩 떼어냈다. 너희가 날 그곳에 보내고 이 집을 팔아먹으려 했던 그 순간부터 나 박복자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더 이상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다. 그 말을 끝으로 나는 힘껏 대문을 닫아버렸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그들의 모든 울음과 애원, 연기가 문 밖으로 차단되었다. 문 밖에서는 그들의 목소리가 애원에서 저주로 바뀌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떼서 돈 안 주면 유기죄로 고소할 거야로 온갖 협박과 행패가 이어졌다. 추태가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주변 이웃들이 모두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고 구경할 정도였다. 나는 커튼을 치고 부엌으로 가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탔다. 따뜻한 찻잔을 들고 창밖에서 들려오는 희미해진 소음을 들으며 나는 문득 생각했다. 이것은 마치 내 어처구니 없던 인생 전반전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우스꽝스럽고 혼란스러운 교향곡 같다고. 안정을 찾은 후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최 영감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이었다. 그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도 아무것도 모른 채 집이 팔리고 돈이 다 사라진 후에야 빈털터리 고독한 늙은이가 된 자신을 발견했을 것이다. 나는 서연이와 함께 시장에 가서 최상급 한우와 소주 몇 병을 샀다. 우리는 금빛 요양원 정문으로 가지 않았다. 서연이에게는 방법이 있었다. 그녀는 친구를 통해 요양원의 허술한 뒷문을 알아냈고 우리는 점심 휴식 시간을 틈타 몰래 안으로 들어갔다. 요양원 안은 여전히 답답했고 공기 중에는 소독약 냄새와 쉬어 빠진 음식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우리는 정원 구석에서 최 영감을 찾았다. 그는 혼자 벤치에 앉아 조용히 담배를 피우며 먼 곳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뒷모습이 어딘가 쓸쓸해 보였다. 최 영감님, 내가 조용히 불렀다. 그가 고개를 돌려 나를 보더니 날카로운 눈에 놀라움이 스쳤다가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그는 담배를 비벼 끄고 일어섰다. 누님, 나오셨군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다. 네, 영감님 덕분에 나왔어요. 나는 손에 든 한우와 소주를 그에게 건넸다. 이건 감사의 표시입니다. 영감님이 아니었다면 이 늙은 뼈다귀는 아마 여기서 썩었을 겁니다. 그는 손을 내저으며 받지 않았다. 별거 아닙니다. 그냥 꼴 보기 싫어서 그랬을 뿐입니다. 우리는 벤치에 앉았다. 그날 늘 과묵하던 최 영감은 처음으로 내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역시 자식들의 효도로 이곳에 오게 된 것이었다. 아들 둘에 딸 하나가 있었지만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아무도 이 성격 괴팍한 늙은 아버지를 모시고 살려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들이 말하길 형사 출신이라 사람을 너무 잘 꿰뚫어보고 말을 너무 직설적으로 해서 사위나 며느리와 잘 지내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합심하여 그를 이곳에 보내고 매달 돌아가며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효도를 다했다고 생각했다. 평생 형사 노릇하면서 본 인간의 악랄함이 여기서 먹은 밥보다 많습니다. 그는 자조적으로 웃었다. 그래서 누님 아들이 앞에서 연기할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죠. 나중에 우연히 통화하는 걸 듣고는 전부 다 알아챈 거고요. 사람은 돈 앞에서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무도 모를 거라고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는 더 그렇죠.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씁쓸해졌다. 우리는 모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버려진 불쌍한 사람들이었다. 나는 그에게 내가 찾아온 현금 일부를 넣은 봉투를 쥐어주었다. 최 영감님, 이건 꼭 받으세요. 이런 곳에서 살려면 수중에 돈이 좀 있어야 해요. 드시고 싶은 거라도 사드시고 너무 서럽게 지내지 마세요. 그는 사양하려 했지만 나는 그의 손을 누르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동정이 아닙니다. 감사 표시이고 우리 같은 버려진 사람들끼리의 상부상조입니다. 안 받으시면 저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는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봉투를 받았다. 나는 또 서연이의 전화번호가 적힌 쪽지를 건넸다. 이건 제 조카 전화번호예요. 혹시 나오고 싶으시거나 여기서 억울한 일 당하시면 언제든 전화하세요. 도와드릴 겁니다. 최 영감은 그 얇은 쪽지를 쥔 채 손을 살짝 떨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 만에야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다. 요양원을 떠나면서 나는 그 화려한 건물을 돌아봤다. 햇빛 아래 그곳은 여전히 번쩍이며 빛나고 있었다. 마치 많은 노인들의 존엄과 희망을 묻어버린 거대하고 아름답게 포장된 무덤처럼. 집에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민준이와 지연이에게 천벌이 내렸다. 그들이 사기를 쳐서 집을 팔려던 일은 온 동네에 소문이 쫙 퍼졌다. 민준이는 꽤 괜찮은 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했고 지연이는 백화점 화장품 코너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두 직업 모두 평판이 중요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의 회사와 백화점 상사들이 이 일을 알게 되었고 인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두 사람 모두 곧 해고당했다. 직장을 잃고 내 경제적 지원마저 끊기자 그들은 금세 곤경에 빠졌다. 씀씀이가 해퍼서 신용카드 빚만 잔뜩 쌓여 있었다. 생활 수준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자 그들은 여러 번 우리 집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낮에는 문을 두드리고 밤에는 문을 부수려고 하고 심지어 아파트 밑에서 소리를 지르며 내가 인정머리 없는 엄마라고 돈은 꽉 쥐고 있으면서 위기에 처한 아들은 구해주지 않는다고 외쳐댔다. 나는 단 한 번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이미 망가진 것은 고칠 필요가 없다. 결국 나는 서연이를 통해 법원에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다. 내 주거지 100m 이내로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이었다. 경찰이 그들에게 접근 금지 명령서를 전달하고 다시 한번 괴롭히면 체포될 것이라고 경고하자 그들은 마침내 조용해졌다. 그들에게서 완전히 벗어난 후 나는 결심을 했다. 나는 결국 나쁜 기억으로 가득 찬 그 낡은 집을 팔아버렸다. 그곳에는 남편과의 아름다운 추억도 있었지만 민준이와 지연이의 탐욕으로 더럽혀졌다. 나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계약하는 날 나는 혼자 갔다. 새로운 집주인은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살기 위해 이 집을 산다는 아주 인상 좋은 젊은 부부였다. 나는 그들에게 아주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했다. 집 한 돈을 받은 날은 햇살이 찬란했다. 나는 은행 계좌에 찍힌 긴 숫자를 보며 마음이 호수처럼 평온했다. 이 돈은 단 한 푼도 다시는 박민준과 김지연의 주머니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 돈의 일부로 풍경이 아름다운 제주도의 바다가 보이는 작은 아파트를 하나 샀다. 남은 돈으로는 내 평생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일을 했다. 바로 세계 일주 여행 패키지를 신청한 것이다. 유럽의 고성부터 남미의 열대우림, 그리고 호주의 햇살 가득한 해변까지. 공항으로 떠나는 날, 서연이가 나를 배웅하러 왔다. 그녀는 내 새 여행 가방을 끌어주며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찬 내 얼굴을 보고 웃으며 말했다. 이모, 20살은 젊어 보이세요. 나는 그녀의 손을 가볍게 두드리며 웃었다. 사람은 마음먹기 나름이야. 마음을 비우니 젊어지더라. 공항 대합실에서 나는 서연이에게 사진 한 장을 찍어달라고 부탁했다. 사진 속 나는 편안하면서도 세련된 여행복을 입고 선글라스를 낀 채 거대한 항공편 정보 전광판을 배경으로 서 있었다. 나는 활짝 웃고 있었다. 내 70평생 가장 환하게 웃는 순간이었다. 나는 그 사진을
민준이가 사줬지만 이제는 내가 아주 능숙하게 다루게 된 스마트폰으로 그에게 보냈다. 그리고 한 줄의 메시지를 덧붙였다. 세상은 넓고 볼 건 많더구나. 엄마가 너희 대신 실컷 보고 오마. 전송 성공 메시지를 확인한 후 나는 휴대폰을 끄고 파리로 가는 비행기에 올라탔다. 나중에 서연이에게 듣기로 박민주는 그 메시지를 보고 그 자리에서 자기 휴대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고 한다. 액정은 그의 이미 뒤틀려버린 마음처럼 산산조각이 났다고 했다.